안녕하세요. 윤드로잉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르네상스 미술이 탄생하기까지의 서양 미술사 흐름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미술 사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봐볼게요. 구석기 미술, 신석기 미술, 이집트 미술, 메소포타미아 미술, 고대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중세 미술, 중세 미술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 이렇게요. 그리고 중세 미술을 지나서 르네상스 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각 미술 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미술 사조의 미술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미술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생존과 관련된 생활적 미술이 등장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담은 작품과 벽화들이 많아요. 왼쪽에 빌렌도르프 비너스 작품을 보면 다산을 상징하기 위해 가슴과 엉덩이를 확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신석기 미술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문화가 발달하죠. 집단 생활의 흔적과 여러 가지 기념물이 제작되었고 생활용품에는 추상 무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왼쪽에 보이는 빗살 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에 대해 봐볼게요. 이집트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민족이 쳐들어 오다가도 이집트에 도착도 하기 전에 알아서 병사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적었고 그로 인해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나일강이 있어서 살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풍요로움을 죽어서까지 4, 5세기까지 누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4, 5세기를 위한 미술을 주로 그렸습니다. 4, 5세기를 위한 미술로 내세관이 반영되었고 영원 불멸 사상을 바탕으로 문명 미술이 발달하였으며 문묘 미술을 근거로 하여 피라미드, 스핑크스, 벽화가 발달되었어요. 그리고 인신 이형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간과 신의 형상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신의 모습을 보면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분 계급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리는 주대종소가 보입니다. 얼굴은 측면이지만 눈은 정면, 상체는 정면이지만 하체는 측면으로 표현하는 등 정면성도 보입니다. 이집트 미술의 키워드는 4, 5세기를 위한 미술, 영원 불멸 사상, 인신 이형주의, 주대종소, 정면성입니다. 이집트 미술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미술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는 곡창지대로서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처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잦은 전란으로 인해 이집트와는 정반대적인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집트는 4, 5세기에 집중했다면 메소포타미아는 현세계에 집중했습니다. 궁전 건축 중심이었고 미술품에서는 용맹스러움을 중시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미술에도 그러한 것을 담은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 미술에 대해 배워봅시다. 그리스 미술은 앞서 살펴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특성과 에게해 문명의 특성을 받아들여서 탄생하였습니다. 여러 문화가 유입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리스는 고대 국가였기 때문에 신화를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인신 동형주의입니다.
인간과 신의 모습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인간 중심 사상이 바탕이 되었고 이상미와 조화미, 균형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상적인 인체미를 표현하였고 묘사된 대상이 거의 진짜처럼 보이도록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황금 비례를 사용하였는데요. 황금비는 신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비례로 1대 1.618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존 인물의 초상 조각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신화 속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조각했습니다. 오른쪽에 밀로의 비너스와 왼쪽에 라오콘 군상을 보면 이상미, 조화미, 균형미를 강조하여 사실적으로 조각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스 미술의 키워드는 인신 동형주의, 인간 중심 사상, 이상적인 인체미, 사실적 표현, 황금 비례입니다. 다음은 로마 미술입니다. 로마 미술의 등장 배경을 먼저 봐볼게요. 라틴족과 에트루리아족의 충돌에서 라틴족이 승리합니다. 이 라틴족이 주축이 되어 로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라틴족은 자신들이 근본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전의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 문화는 로마로 이식됩니다. 로마 미술은 그리스 문화를 흡수해서 발달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는 제국으로의 팽창을 거듭해가면서 헬레니즘을 복속하고 그리스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 문화는 받아들여요. 그리스 미술이 로마의 왕실, 대적택에 많이 장식됩니다. 그리스 문화를 약탈하다가 더 이상 약탈할 것이 없어지자 그레코로만 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레코로만 미술은 그리스인 조각가를 로마로 데려가서 로마인의 의도에 맞게 제작하는 그리스적 미술이에요. 이렇듯 로마 미술은 초기에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전성기에는 로마의 문화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형한 미술을 하였습니다. 황제나 장군 등의 초상 조각을 중심으로 한 사실적인 초상 조각과 콜로세움, 바실리카 등 공공 건축이 발달하였습니다. 로마 미술을 정리해보면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았고 로마의 문화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 초상 조각과 공공 건축이 발달했습니다. 로마 미술 이후에 중세 미술이 등장합니다. 중세 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알아봐야겠죠? 로마 제국 팽창 정책 중에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은 곧 신격화된 인물인 황제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로마 황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죽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지하로 거주지를 이동합니다. 지하 묘지에서 벽화 활동을 하며 지내면서 카타콤 문화가 등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확장되어 가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이제 공공 건물에서 예배가 가능해졌고 로마의 공공 건물의 모양은 바실리카 양식이 나타나게 되죠. 교세가 더더욱 확장되면서 392년에 테오도수스에 의해 기독교는 국교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기독교는 미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기독교 미술인 중세미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미술은 지역에 따라 세 가지 미술로 나뉩니다. 바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미술입니다. 세 가지의 미술로 나뉘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39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테오도시우스가 사망합니다. 테오도시우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이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 서쪽인 서로마는 동생이, 동쪽인 동로마는 형이 통치합니다. 서로마는 로마네스크이고 동로마는 비잔틴이에요. 그리스 문화의 동방 문화가 절충되어 등장한 것이 비잔틴 문화이고 고대 로마 본토의 특성과 보수적인 서로마 지역의 문화가 절충되어 등장한 것이 로마네스크입니다. 지극히 로마스럽다 라고 하여 로마네스크입니다. 서로마는 수많은 이민족이 유입되어서 지속적으로 불안한 정세를 보이다가 베르댕 조약에 의해 세계로 다시 분할됩니다. 서쪽이 프랑스, 동쪽이 이탈리아, 위쪽은 현재의 독일이죠. 여기서 프랑스 지역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고트족이에요. 이 고트족에 의해 기독교 문화가 더 발달하면서 고딕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동로마를 살펴볼게요. 동로마,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세력들인 셀주크 투르크족이 세력을 확장해서 동로마를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동로마 지역의 영토가 좁아집니다. 좁아진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이러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이후에 르네상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배워볼게요. 중세미술인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고딕 미술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미술과 로마 미술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중세미술은 기독교 중심의 미술입니다. 초기 교회 양식인 로마의 바실리카를 모방한 바실리카 양식이 주된 흐름이에요. 비잔틴 미술은 모자이크와 성상화가 발달했습니다. 성상화들은 작은 모자이크 타일로 제작하여 매우 화려했어요. 황제의 선물로 사용되기 위해 디자인된 성상화들은 값비싼 금속이나 에나멜을 사용했습니다. 비잔틴 건축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건축의 내부도는 정십자형 돔 형식이고 돔에는 모자이크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미술은 서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한 미술입니다. 미술품들은 위압적이고 교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문맹자들에게 성서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줘요. 로마네스크 건축은 두터운 벽과 창이 좁고 낮은 천장, 삼각 지붕이 특징입니다. 또한 장십자형의 바실리카 양식이에요. 피사 대성당을 보면 그러합니다. 창이 좁고 벽면은 넓고 두꺼워 프레스코와 템페라가 발달하였습니다. 여기서 프레스코화는 벽화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회벽이 마르기 전에 안료를 물에 녹여서 그리는 것입니다. 수정이 어려워서 숙련성이 필요해요. 다음 템페라화는 유화물감이 발명되기 이전에 사용한 재료로 달걀 노른자와 안료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템페라를 여러 층으로 덧칠하여 그리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작품이 템페라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딕 미술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 전역에 전개된 기독교 미술의 절정기 양식입니다. 고딕 건축은 높은 건물과 뾰족한 첨탑 지붕, 첨도 아치로 수직적 상승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첨도 아치는 오른쪽 그림처럼 끝이 뾰족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둥글었다면 고딕 양식에서는 첨도 아치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듯 높고 뾰족하게 건축한 이유는 신의 집을 지상에 건축하려는 건축 양식으로 신과 더 가까이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좁고 긴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 유리를 기하학적 형태나 장식적인 형태로 자른 후에 접합하여 만든 것이에요. 중세 미술인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의 키워드입니다. 비잔틴 미술은 모자이크, 성상화, 정십자형 돔 형식이 특징이고, 로마네스크는 교화적인 내용, 어두운 느낌, 건축에서는 좁은 창과 두터운 벽, 그리고 프레스코가 특징입니다. 고딕 미술에서는 높은 건물, 첨탑, 첨도 아치, 그로 인해서 수직적 상승감이 나타나고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중세 미술의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미술에 대해 살펴봤어요. 중세 미술 이후에 등장한 르네상스도 알아봐야 되겠죠? 르네상스 미술의 등장 배경을 한번 봐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십자군 전쟁 기억나시나요? 원래 로마 영토를 회복하자는 운동인 이 십자군 전쟁으로 상공인들은 무기 등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적인 성격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 물자의 수입과 약탈물의 수출입 등 동방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종교권에서 교류를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발달하고 있는 자연과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신의 위치가 위축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을 버는 세력들, 즉 부르주아 계층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유럽을 강타하는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이 발생하면서 전쟁이 지지부진해졌어요. 같이 모여있으면 전염되어서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흑사병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신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흑사병을 잠재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방교류로 인해 들어온 자연과학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동방에서 전수되어 들어온 자연과학 기술에 의해 치유됩니다. 그로 인해 신중심의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세 1000년간의 신중심의 사회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방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영화로웠던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 재탄생을 주장하며 남유럽권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신 중심의 중세 미술과는 달리 인간 중심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 중심 미술을 부활하자는 의미로 탄생한 미술 사조니까요. 르네상스 미술의 표현 중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생생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원근법과 명암법을 회화에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피렌체파와 베네치아파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발달합니다. 피렌체파는 이성을 중시하여 형식적이고 원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물을 중심으로 형태의 명확한 윤곽선을 강조하고 관념적인 색채, 수직, 수평의 구도를 중시해요. 피렌체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대표 인물입니다. 왼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작품을 보면 피렌체의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죠. 반면 베네치아파는 감성을 중시하여 분위기와 다채로운 색채를 중시합니다. 인물보다 풍경이 많이 등장하며 형태보다는 분위기와 동세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선이나 대각선 구도가 특징입니다. 왼쪽의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은 베네치아파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피렌체파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미술까지의 흐름과 각 미술사조의 특성을 배워봤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